반짝반짝 책정거장. 화장할 때 쓸 거울이 필요해 가게에 간다. 나는 선크림을 매일 바르니까 적어도 하루에 2번 이상은 볼 물건이다. 후보 A는 불투명 플라스틱 소재로 뒷면에 내 취향이 아닌 레터링 스티커가 붙어 있다. 여러모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지만 가격은 매우 저렴하다. 2,000원. 후보 B는 원목 소재로 마감이 매끄럽게 되어 있어서 만질 때마다 기분이 좋다. 크기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튼튼해 보인다. 하지만 거울치곤 좀 비싸다. 3만 원. 거울이 꼭 예쁠 필요가 있을까?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나는 후보 A를 선택한다. 그리고 가게를 나와 피자와 맥주를 사 먹는다. 3만 원. 내 방은 이렇게 사모은 불만족스러운 물건들로 가득했다. 곰팡이가 핀 형광색 욕실 슬리퍼, 등받이 한쪽이 부러진 의자, 햄버거 먹고 사은품으로 받은 컵, 너저분한 것들로 채워진 방이 싫어서 툭 하면 떠났다. 그 시절 내 SNS엔 잠시 빌려 쓴 공간, 그러니까 카페나 식당, 숙소를 찍은 사진만 잔뜩이었는데 피드에 있는 예쁜 물건들을 보면 짠 음식을 먹은 후처럼 목이 말랐다. 그 불만족의 원인이 돈 쓰는 법을 몰라서였다는 건 시간이 꽤 흐르고 나서야 알았다. 밥그릇, 칫솔, 탁상 거울, 집에서만 쓰는 안경. 매일 쓰는 것이 아름다워야 일상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 언제까지 예쁜 카페나 근사한 숙소로, 비일상으로 도망칠 수는 없으니 일상을 가꿔야 한다. 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책의 일부를 먼저 읽어드렸는데요. 2,000원짜리 거울과 3만원짜리 거울을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2,000원짜리를 사고 나서는 3만원짜리 음식을 먹는 이 장면. 여기서 피식 웃으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혼자서만 쓰는 일상의 물건들에는 가급적이면 돈을 아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한번 먹고 말 음식에는 몇만 원씩 선뜻 쓰면서도요. 그런데 작가는 말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워야 일상을 긍정할 수 있다고요. 이 책은 2020년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인디고 출판사에서 출간됐고요. 김혜원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저는 이 책을 몇 년 전에 지인의 추천으로 읽었었는데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그렇게 두고두고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컵이나 손수건이나 그런 소소한 물건들을 살 때 뭐가 더 오랫동안 나에게 기쁨을 줄까를 생각해보게 됐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소소한 기쁨, 즐거움을 일상에서 찾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작은 기쁨 채집 생활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작가가 본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각각의 상황들에서 얻는 기쁨들을 얘기하는데 은근히 웃겨요.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러면서도 솔직하고 재치 있고 뭔가 김혜원이라는 사람이 꽤 매력있게 느껴집니다. 그냥 가볍게 듣다 보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돌아보게 되고 두고두고 적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채집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몇 개의 챕터를 연달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할게요. 기분 전환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할까? 가만히 누워서 머리로만 괴로워하는 일이 많아졌다. 뭐라도 해야 하는데.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동 시간부터 셈해본다. 동인천에 있는 서퍼샵에 가보고 싶다. 우리 집에서 동인천까지 최소 3시간은 걸릴 텐데. 다음 날 출근하려면 거기서 1시간 정도밖에 못 논다. 밤엔 밀린 글도 써야 하고. 고작 1시간 놀려고 그 고생을 할 순 없지. 그냥 집에서 쉬자. 뭐 이런 식이다. 대학에 가면, 취직을 하면, 직장 생활에 적응을 하면. 미루고 미뤄왔던 나중은 이런 게 아니었다. 퍽퍽한 음식에 끼얹는 들기름처럼 일상을 고소하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한 스푼쯤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평일엔 건물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주말엔 침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4시엔 대체로 무의미하게 주말을 흘려보냈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 자괴감은 날씨가 좋아지면 더 심해진다. 봄만 되면 친구들과 이런 한탄을 하곤 했다. 문 밖엔 1년에 딱 한 번 피는 벚꽃이 한창인데 우린 왜 누워만 있나?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늙어서 그런가? 평일은 그렇다 치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틀 내내 잠만 자도 일요일 오후까지 절전 모드 해제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의욕을 충전하는 단자가 영영 고장 나버린 건가? 누구도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좋은 계절을 흘려보내곤 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이번에도 날 탓하고 말았을 거다. 넌 왜 이렇게 게을러? 다른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잘만 보내는데 엄살 아니야? 30 직전까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관심이 있었다면 따라다니면서 관찰도 하고 궁금한 건 묻고 가만히 눈 맞추는 시간도 보냈을 텐데 나는 나를 둘러싼 것들, 그러니까 사랑, 성적, 외모 같은 데만 골몰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렇게 나 자신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20대 후반이 됐다. 최은영 작가의 소설집 쇼코의 미소는 다음과 같은 작가의 말로 끝난다. 10대와 20대의 나는 나에게 너무 모진 인간이었다.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부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그때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 애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페이지를 읽고 밤새 울었다. 처음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다. 한참 울고 나서야 스스로에게 못되게 굴었던 구체적인 순간들을 떠올리며 반성했다. 나 또한 잘해줘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그날 처음 해본 것 같다. 그 뒤로는 나를 촘촘히 알아가는 데 집중했다. 혼잣말이 부쩍 는 것도 아마 그 즈음일 거다. 잘해주려면 잘 알아야 하니까. 시간을 내어 나에게 자주 말을 건다. 언제 행복하고 언제 화가 나는지, 뭘 하면 만족스러운지. 이번 봄이야말로 어렵게 배운 나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을 써먹을 때였다. 일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커피를 내리면서 몇 가지 다짐을 했다. 다그치지 말자. 그냥 들어주자. 같은 것들.
우울한 친구를 달랠 때 늘상 해오던 일. 하지만 그 대상이 나이기에 사뭇 새삼스러운 기분이 됐다. 나 A. 힘들어 보여.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나 B. 사는 게 너무 버거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어. 나 A.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친 것 같네. 그럴 때일수록 잠깐 멈추고 기분 전환을 하는 게 좋을 텐데. 뭘 하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 나 B. 여기서 먼 곳으로 가고 싶어. 낯선 골목을 산책하면 확실히 좋아지는데. 사진도 찍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책 읽고, 일기 쓰면 행복해질 것 같아. 나 A. 지금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딘데? 나 B. 제주도. 나 A. 주말에 가자. 나 B. 가봤자 하루밖에 못 자고 와. 요즘 바빠서 휴가 쓸 상황도 아니야. 나 A. 하루 자고 오면 왜 안 돼? 한나절이면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사진도 찍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나 B. 비효율이잖아.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딱 하루 있다 오는 게. 아쉬워서 오히려 더 속상할 것 같아. 나 A. 그것보단 기분 전환도 못하고 무기력한 채로 또 한 주를 보내는 게 더 비효율적이지 않아? 잠깐만. 나는 좋아하는 순간이 계속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순간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러닝타임 1시간짜리 행복은 아쉬우니까. 애당초 행복을 보러 가지 않는 것. 일요일 오후 4시에 일정을 시작하면 충분히 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내버려 두는 것. 이제껏 왜 일상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조금은 알 듯했다. 스스로를 잘 몰라서, 시간을 어떻게 써야 만족스러울지 몰라서 오답을 골라왔던 거다. 나를 살피는데 게을리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생을 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이번 봄은 시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기로 한다.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단 5분이라도 날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일단 하고 봐야지. 예를 들어 마감이 코앞이어도,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어도, 꽃샘 추위로 턱이 덜덜 떨려도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꽃을 보러 가야겠다. 날씨, 장소, 사람, 삼박자가 어우러진 벚꽃놀이는 유니콘과 같은 것이므로 2% 아쉬운 뽀시래기 행복이라도 틈틈이 주워둬야 한다. 아이스크림을 먹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아무리 어른이라도 원치 않는 이사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순 없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면서 나는 급격히 시무룩해졌다. 집에서 직장이 멀어지는 것도 싫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1시간 정도 길어졌다. 빌딩 숲속에서 밥까지 경쟁해가며 먹기도 싫고, 사무실 밀집구역이라 웬만한 식당은 줄을 서서 먹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사를 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한 층을 함께 써야 한다는 사실이 갑갑했다. 이사가 구체화될수록 나쁜 예감만 강해졌다. 난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 본격적인 이사 업무, 그러니까 사무실에 4년간 쌓여있던 짐을 싸고 버리고 옮기는 일을 하면서 내 기분은 시무룩에서 짜증으로 번졌는데, 사무실 이사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년 동안 매주 한 권씩 꼬박꼬박 만들어낸 잡지 수백 권부터 책장을 가득 채운 각종 참고 도서와 망가지면 큰일 나는 비싼 촬영 장비들까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방대한 짐을 일일이 포장하고 옮기려니 우선 체력적으로 지쳤다. 그 와중에 주간지 마감은 여지없이 다가와서 흠씬 두들겨 맞은 듯한 몸 상태로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 원남동 사무실에서 마지막 야근을 하고 나니 저녁 8시. 내 남편이자 직장 동료이자 출퇴근 메이트인 김수연과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공덕동 새 사무실로 향했다. 보나마나 다음 주도 짐 풀 새 없이 바쁠 게 뻔했으므로 각자의 자리라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였다. 두통과 배고픔을 참아가며 자발적 야근을 하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울상을 짓고 있었나. 오랜 연애를 통해 제법 신통한 빅데이터를 갖게 된 김수현이 밥을 사주겠다고 나섰다. 덕분에 사무실에서 우는 꼴은 간신히 면할 수 있었다. 나는 배고프면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 뭐 대단한 걸 먹으려던 건 아니었고 이 동네에 뭐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니 그냥 보이는 곳 아무 데나 들어가서 헉이나 면하려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그만 뜬금없이 신나버렸다. 선택지가 너무 많았다. 카페, 빵집, 백반집, 중국집, 꼬치구이집, 만두집, 수제 맥주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셀 수 없이 다양한 가게가 우리 사무실의 책들처럼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다. 맞다. 서울의 번화가란 게 이런 거였지. 걸어서 5분 거리에서 원하는 모든 걸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도시의 근사함에 새삼 감탄했다. 서울에 살고 있지만 서울 같지 않은 변두리 동네만 전전한 탓에 잊고 있었던 서울의 맛이었다. 우리는 영자 언니가 극찬했던 김치찌개 맛집에서 밥을 먹고 공덕동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산 다음 몇 주간 하지 못했던 생필품 쇼핑까지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러고 있으니까 꼭 여행 온 기분이야. 여기 오키나와 국제거리 같지 않아? 볼 것도 많고 호텔도 있고. 한껏 신난 목소리에 내가 말했다. 그러게, 공덕도 나쁘지 않네. 근데 이거 깨 햄버거 이론 아니야? 초코 크로와상을 먹던 김수연이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맞네, 깨 햄버거. 몇 주간 뾰로통에 있었던 게 머쓱할 정도로 기분이 완전히 풀어진 나는 깔깔 웃으며 아이스 커피를 마셨다. 깨 햄버거 1호는 5년 전 대구행 KTX에서 만들어졌다. 우리 옆자리에는 1초에 한 번씩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조르는 아기와 불행히도 아이스크림이 아닌 햄버거를 사버린 엄마가 앉아 있었다. 아기는 엄마가 햄버거를 까서 입에 넣어주기 직전까지 아이스크림, 햄버거 말고 아이스크림 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는데 햄버거를 한 입 먹고는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찾지 않았다. 맛있네. 이거 깨 햄버거야? 깨 햄버거 좋아. 나는 종종 그날 KTX에서 탔던 아기같이 굴곤 한다. 이미 결정되어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도 무조건 싫다고 심통을 부린다. 사실 난 작은 것에도 크게 만족하는 소박한 사람이라 막상 먹어보면 깨 햄버거라며 좋아할 텐데도 아이스크림이 아니면 큰일이 날 것처럼 지레 기분을 망치는 일이 잦다. 이번 이사 사건처럼. 사람마다 인생의 목적이 다 다르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을 먹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 이미 햄버거를 사서 기차에 타버렸다면? 물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어이 아이스크림을 손에 넣어야만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겠지. 대부분의 상황에서 나는 아니었다. 처음에 원하던 건 아니었지만 햄버거도 그럭저럭 괜찮았다. 없는 아이스크림을 조르며 우는 것보단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편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충 감이 잡힌다. 근사한 도심에서 온갖 맛집과 핫한 카페를 섭렵하며 직장 생활을 즐겨봐야지. 참, 이 근처에 수제 맥주를 테이크 아웃 해준다는 가게가 있다던데. 요즘 우울해 대신 오늘 우울해. 재작년 여름부터였던가 틈만 나면 집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계곡으로 달려갔다. 특별한 목적 없이 가서 물에 동동 떠 있다가 간식으로 싸간 무화과 몇 알 집어먹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한 그릇씩 비우고 오는 반나절짜리 물놀이 코스였다. 그러고 나면 일상의 지루함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 땡볕에 서 있다가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이번 주말에도 가평에 갔다.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혀서 오후 4시가 넘어서야 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물이 차가워서 얼마 못 놀고 나왔다. 아마도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물놀이인 듯 싶었다. 매번 들르는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나는 새우탕을, 남편 김수현은 신라면을 먹었다. 라면이 있기를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수현이 시답잖은 농담을 했다. 집에 가면 빨래 다 끝나 있겠다. 우리 이번 주는 수건 부자야. 별것도 아닌 말에 순간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물가에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오늘치 분량의 노동을 마친 후 물가에 가서 노는,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삶에 닿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곤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시무룩해졌다. 조금 있으면 주말도 끝이네. 오늘이 영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이런 식이었다. 나에겐 다 된 행복에 재를 뿌리는 악취미가 있었다.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달려온 긴 시간이 순식간에 무색해졌지만 남편은 이런 상황이 익숙한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대신 계곡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딴소리를 늘어놓다가 편의점을 떠나기 직전에 지나가듯 말했다. 난 오늘이 계속되는 건 좀 별론데. 그럼 내일 생길 재밌는 일을 못 겪잖아. 가지런히 겹쳐놓은 라면 용기를 집어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뒷모습은 한껏 산뜻해 보였다. 가끔 제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스승님으로 모시고 싶을 때가 있다. 정말이다. 김수현과 나는 7년째 같은 회사에 다닌다. 그리고 8년째 같이 산다. 거의 매일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한다.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밥도 항상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는데 인생의 만족도 면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차이가 심하게 난다. 걔는 대체로 행복해하고 나는 대체로 우울해한다. 같은 땅에서도 어떤 식물은 무탈하게 잘 자라고 어떤 식물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시름시름 앓는다고 하던데 꼭 우리 같다. 사실 연애 초기에는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들었다. 난 불행한데 너 혼자 행복해도 돼? 그럴 때마다 뚱뚱한 곰인형 같은 남편은 허허 웃고 말았다.
사시사철 신선하고 건강한 그의 멘탈을 부러워했다가 얄미워도 했다가 이것은 결국 기질의 차이가 아닌가 체념도 했다가 혼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다. 뭐가 됐든 결국 그 고민에 담긴 마음의 실체는 나도 쟤처럼 안정적인 기분으로 살고 싶다는 거였지만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뭐가 우리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지는 비교적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일단 걔는 인생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였다. 집 밖을 나섰는데 선선한 바람이 불면 아, 오늘은 바람이 시원하네 하고 말았다. 반면 나는 바람이 부네. 이제 여름이 끝나려나 보다. 여름엔 어딜 봐도 초록색이어서 참 예뻤는데 몇 달 뒤면 이런 풍경은 당분간 보기 어렵겠지. 아, 겨울은 또 얼마나 쓸쓸하려나. 지나간 계절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끌고 와서 질에 가라앉았다. 와, 글로 써놓고 보니 정말 진상이다. 자기 감정이니 무엇이 맞다 틀리다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인생의 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나쁜 추측은 하지 않는 편이 행복해지는데 유리하다는 거. 딱히 작정한 건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나는 남편의 태도를 흉내내고 있다. 일단 말버릇부터.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덕분에 회복 탄력성이 많이 좋아졌다. 아무리 슬픈 일이 생겨도 제 시간에 일어나 회사에 간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가벼운 산책을 한다. 대화 도중 슬픈 일을 떠올리게 하는 돌부리를 만나면 걸려 넘어지기 전에 멀리 돌아간다. 미처 피하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 휘청하더라도 금방 균형을 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웃는다. 마침 바로 오늘이 그날이었다. 공들이던 섭외는 실패하고 기사 반응은 안 좋고 밤 12시까지 근무했는데 마무리된 일은 하나도 없는 날. 요즘 너무 우울해. 내 인생 대체 왜 이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괜찮아지긴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개처럼 말했다. 나 오늘 우울해. 어제까진 피자랑 맥주 먹으면서 낄낄거렸는데 오늘 일어난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진 거니까 요즘보단 오늘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 에디터답게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자. 입으로 뱉지 않으니 감정이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었다. 좋았어. 행복한 놈 짝꿍 8년이면 평화를 누린다고. 이대로 기분과 생활면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야. 근데 섭외도 못하고 빵 터지는 기사도 못 쓰고 손도 느린 사람을 에디터라고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언제 자리 잡고 언제 행복해질 텐가. 그때 안방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일찌감치 잠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작업방까지 넘어온다. 가만 들어보니 이렇게 답하는 것 같다. 주접 그만 떨고 이리 와 잠이나 자자. 간헐적으로나마 좋은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 남편이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길래 물었다. 나쁜 놈이야, 착한 놈이야? 사무라이 분장을 한 배우가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었다. 남편은 피식 웃더니 둘 다 아닌데 입체적인 캐릭터야 라고 답했다. 그가 다시 영상에 집중하는 사이 말없이 방을 나왔지만 내심 꽤 민망해졌다. A 아니면 B. 모든 걸 극단적으로 나누어 단정짓는 나쁜 버릇이 아무래도 잘 안 고쳐진다.
스스로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도 습관적으로 이분법을 찾는다. 인간은 입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두고 고민하곤 한다.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주로 마음에 못된 행동이 얹혀 있다. 가끔 나는 드라마 악역의 실제 인물인 것처럼 심술궂다. 주변을 둘러싼 모든 걸 미워한다. 동료가 보낸 메시지에 찍힌 점 하나가 거슬려서 씩씩거리기도, 나 빼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며 전방위적 저주를 하기도 한다. 그렇게 한동안 뾰족한 마음을 안고 살다가 문득 슬퍼진 적도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 됐지? 나는 10년째 매일 일기를 쓰는데 최근 몇 년간의 일기를 다시 보면 맛없는 국을 괜히 휘젓는 기분이다. 직장에서 했던 행동을 뒤늦게 떠올리며 몸서리 칠 때도 있다. 10분도 손해보고 싶지 않아 사람들과 기싸움을 하고 사소한 업무 하나 더 맡기 싫어서 좋아하는 선배에게 쪼잔하게 굴고 실수 앞에서 책임 회피부터 하는 못난 모습들. 직장에서뿐만이 아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친구와의 약속을 멋대로 취소한 적도, 부모님 연락을 일부러 피한 적도 있다. 이러니 스스로가 자꾸 미워지지. 차라리 나는 원래 별로인 놈이야 인정해버리면 편할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그렇지 뭐.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꾸 좋은 사람 역할에 미련이 남는다. 마음에 여유가 있던 시절, 주변을 돌보던 내가 진짜 나라고 믿고 싶어진다. 의미 없는 건 알지만 변명하고 싶다. 그래도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다고. 출근길이 유난히 불행했던 날이었다. 전날 늦게까지 야근을 했고 비가 와서 밖이 어두웠고 늦잠을 잤으며 그날따라 짐이 많아 허둥지둥하다 버스도 잘못 탔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든 사람들로 가득한 만원 버스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애쓰며 한 손으로는 지각해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쓰다가 나는 또 폭발해버렸다. 죄송하긴 개뿔, 다 망해버려라. 그렇게 잔뜩 골인한 채로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책상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신인을 보니 서윤후 시인님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그에게 시 창작 수업을 배웠다. 상자에는 책 2권과 엽서가 담겨 있었다. 만나서 반갑고 고마웠다고. 혜원님은 귀한 사람이라고. 또 만나자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사정이 생겨 마지막 수업에 가지 못해 아쉬웠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다정하다니 역시 시인님답다 싶었다. 그는 내가 꿈꾸던 좋은 사람의 실사판이었다. 아무리 바빠도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 편집자, 시인, 강사, 3개의 직업을 가지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지만 늘 다정한 사람. 그는 매 수업마다 수강생 모두에게 편지를 써주고 엄밀히 말하면 업무 시간이 아닐 때도 우리의 글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곤 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나는 왠지 머쓱해진다. 다 부술기세로 뿜어내던 분노는 다정한 마음에 스르륵 녹고 한결 순해진 채 이제부터라도 좋은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게 된다. 그렇게 지내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미움의 감정에 휩쓸려 욕설을 뱉다가 내 이름이 적힌 쪽지나 초콜릿에서 근근히 착한 마음을 충전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히지 못한 탓에 최근엔 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친구들에게 뜬금없이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이다.
요즘 들어 신세 한탄이 잦아진 친구의 전화를 은근히 피한 게 문득 찜찜하거나 누군가에게 받았던 다정한 마음이 별안간 떠오를 때 메신저 앱을 열고 선물하기 버튼을 누른다. 뭐 대단한 걸 보내는 건 아니고 사과즙, 아이스크림, 손 선풍기 같이 주는 나도 받는 이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귀여운 선물을 고른다. 기프티콘을 계기로 호의를 나누는 가벼운 대화를 하고 나면 잠시나마 예전에 좋은 나로 돌아간 것 같아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물론 그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세 전쟁 모드로 돌아가긴 하지만 다분히 자기 만족적인 행동을 지속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괴로워만 하는 것보단 낫기 때문이다. 혼자서 얍삽한 행동을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 고작 5,000원어치 마음일지언정 일단 보내는 거다. 괜히 거창하게 말해보자면 나의 뜬금없는 기프티콘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간헐적으로나마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이목구비가 예쁜 사람보다 눈빛이 건강하고 표정이 선한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흘려들었는데 진짜인가 보다. 표정만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렴풋이 느껴진다. 아마 내 얼굴에도 예외 없이 후진 마음이 다 배어 나오겠지. 거울을 볼 때마다 무서워 죽겠다. 나쁜 생각 한 번당 착한 생각 한 번씩 1 빼기 1은 0이라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요즘이다. 겁먹은 채로 해내야 하는 일들. 겁이 많다. 어느 정도냐 하면 화장실 앞까지 갔다가 그 장소가 안전해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뒤돌아설 만큼. 공중 화장실에 가면 옆칸에서 누군가가 몰래 지켜보고 있거나 칼을 든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이 떠올라서 지레 볼일 보기를 포기하곤 한다. 적절한 화장실을 찾지 못해 나들이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낯선 장소에선 자주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다. 인종차별 받을까봐 유럽 여행은 상상도 않는 게 나다. 언젠가 상담 선생님은 내 상태를 이렇게 해석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불안지수가 상당히 높아요. 특이한 점은 일어나지 않은 일, 겪어본 적 없는 일에 대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데이 심리 상담이라 더 깊은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지만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 이를테면 불면증, 애정 결핍, 감정 조절 불능 같은 것들의 원인이 불안해하는 기질 때문이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탓할 대상이 생기니 어쩐지 신이 나서 불안이란 필터를 끼고 인생을 돌아봤다. 여태껏 겁이 많은 게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자각 없이 살았는데 듣고 보니 생활이 이 모양 이 꼴인 게 다 그놈의 불안 때문인 것 같았다. 뭘 하든 입구까지 갔다가 겁이 나서 도망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경험이 가난한 30살이 됐다. 겪은 게 없으니 뭘 해도 어설프고 폼이 안 난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도 내가 나를 못 믿어하는 것도 다 겁이 많기 때문이다. 한동안 so what 이 빠진 흔한 자아 성찰을 반복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나에게 크게 실망하는 일이 또 있었는데 퇴근길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고 남편이 출근한 사이 혼자 MRI 검사를 받게 됐다. 오전에 검사를 받고 오후에 퇴원하면 되는 일정이었으므로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검사 전 서류를 살펴보니 폐소 공포증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었다. 겁이 좀 많긴 한데
좁은 장소를 못 견디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로 폐소 공포증이라는 병명을 붙여도 되는 건지. 약간 찜찜한 채로 탈의실에 들어가자마자 싸한 기분이 들었다. 순식간에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사고로 다친 허리가 시큰거렸다. 불안한 마음에 옷을 벗다 말고 포털 사이트에 MRI를 검색해봤다.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는 폭이 좁은 기계에 들어가 20분 정도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더불어 아기가 MRI 검사에 실패해서 속상하다는 엄마들의 글이 5개쯤 보였다. 아, 그러니까 성인이라면 싫지만 참을만 하다는 말이구나.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검사실로 들어가자 방사선사님이 귀마개를 건넸다. 검사 동의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읽어줬다. MRI실 내부가 좁고 소음도 많이 나서 힘드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더 이상 공포를 숨길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바보 같은 질문이 튀어나왔다. 많이 무서울까요? 우린 성인이고 이미 검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시간이 지체되는 게 짜증이 날 법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방사선사님은 이런 일이 익숙한 듯 담담하게 답했다. 폐소 공포증 있으세요? 정 힘드시면 중단하셔도 돼요. 저희가 억지로 검사를 강행할 순 없으니까요. 사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검사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마음이 반 정도 기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밖에서 제 말이 들리나요? 그는 귀마개 낀 귀에 소음 커버를 한 겹 덧대주며 말했다. 귀가 꽉 막혀서 소리가 잘 들리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런 뜻이었던 것 같다. 아니요, 소음이 크게 나서 목소리는 안 들리고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 손을 드세요. 그 말을 끝으로 기계는 천천히 움직였고 나는 결국 기계 안으로 반도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 선언을 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호자랑 같이 올게요. 방사선사님은 더 묻지 않고 나를 통 안에서 꺼내주셨다. 나는 정말 MRI 검사를 못 받을 정도로 심한 공포를 느꼈던 건가? 엄살은 아니었을까? 다들 싫지만 잘 참아내잖아.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마음 같아선 그 길로 병원 밖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죄를 지은 기분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다. 고작 머리카락 두께의 침을 맞으면서도 앓는 소리를 내는 환자에게 언제나 웃는 낯으로 격려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이라니. 입원해 있는 동안 우린 주로 이런 대화를 나눴다. 나, 겁이 많아서 죄송해요. 선생님, 침은 누가 맞아도 아파요. 이 정도면 잘 참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번에도 괜찮다고 했다. 폐소 공포증이 심해서 터널을 못 지나가는 트럭 운전수도 있다며. 따뜻한 말은 겁먹지 말라는 다그침보단 위로가 됐지만 그럼에도 나에 대한 실망감은 가시지 않았다. 예상보다 이른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목적지였던 역을 지나쳐 한참 걷다가 모퉁이를 도니 익숙한 골목이 보였다. 덕수궁이었다. 소문의 돌담길 너머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직장으로 복귀하면 한낮에 궁에 가긴 어렵겠지. 충동적으로 표를 사고 궁 안으로 들어갔다. 해가 떠 있을 때 사무실 밖으로 나온 직장인이 다 그렇듯 저 사람들은 출근도 안 하나? 좋겠다. 속으로 생각하며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데 다른 팀 팀장님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갔다. 간이 콩알만해져서 고개를 푹 숙였는데 다행히 그냥 닮은 사람이었다. 나는 갑자기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까봐 불안해졌다. 입원했다더니 꾀병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쩌지?
그렇게 쫓기듯 궁에서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퇴근한 남편의 팔에 기대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봤다. 진짜 시트콤 같은 하루였어. 그 와중에 화장실이 또 가고 싶은 거야. 평일 낮이라 궁 안에 사람도 별로 없어서 무서운데. 다행히 어떤 아주머니가 들어가셔서 따라 들어갔어. 그러고 나서 택시를 탔거든? 지하철 타면 아는 사람 만날 것 같아서 불안하더라고. 근데 내부 순환로에 들어가자마자 기사 아저씨가 너무 빨리 달리시는 거야. 엄청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속도 내는 게 무섭다고 좀 천천히 가달라고 했어. 내가 종일 참아왔던 말들을 랩하듯 쏟아내는 사이 코골기 일보 직전이었던 김수연이 마지막으로 웅얼거렸다. 무서운 게 그렇게 많은데 집까지 용케 잘 왔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를 탓하던 마음이 휘청했다. 겁을 먹은 채로 해냈던 일들과 앞으로 겁을 먹은 채로 해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쳐버릴 때도 있었지만 그보단 겁을 먹은 채로 해낸 일들이 더 많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거면 된 거 아닐까? 한결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푹신한 이불 안에서 발을 꼼지락거렸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두 자기 얘기만 하는 대환장 시대에서. 비밀인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딴 생각을 자주 한다. 얼마 전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다 내 집중력이 얼마나 짧은지 새삼 실감했다. 딱 10분이다. 한 사람의 독백이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언제 끝나는지만 기다린다. 그날 친구는 요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얘기를 하던 중이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들과 지난 주말에 술 마신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자기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 동물이구나. 물론 나도 사실 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글 쓰는 직업을 선택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점심때 만나서 저녁때 헤어졌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종일 걔 얘기만 듣다 온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묻기에 똑같지 뭐, 너는? 이라고 예의상 되물었을 뿐이었다. 걔가 기다렸다는 듯 할 말이 많다 라고 선언할 줄은. 우리가 만나지 못한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1절부터 4절까지 간주 점프도 없이 쏟아낼 줄은 예상치 못했다. 데이트라기보단 방청객 아르바이트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쓸쓸해졌다. 그엔 내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게 아닌 듯 했다. 그저 자기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 반면 하고 싶은 얘기를 실컷 한 이들은 대체로 나와의 만남을 만족스러워했다. 자기 얘기를 진심으로 재밌게 들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 너랑 만나면 너무 즐거워.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게 아니라 너랑 계속 잘 지내고 싶어서 그냥 듣는 척한 거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왜 아무도 나한텐 관심이 없지? 어째서 이야기가 이쪽으로 튀었냐 하면 나에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기 비하로 결론을 맺는 악취미가 있기 때문이다. 친해지고 싶은 혹은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뭐라도 묻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요즘 뭘 좋아하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굳이 나서서 말하지 않아도 물어봐야지. 어쩜 다들 그렇게 자기 얘기만 주야장천 할 수가 있어? 혹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 잘 쳐주니까 만나는 건가? 막연한 서운함과 외로움이 느닷없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했다. 그렇게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오랜만에 만난 후배에게 다 말해버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술 마시고 궁상 떨던 애가 어느새 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돼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고민을 털어놓기엔 아주 적당한 인물이었다. 일단 민망함을 무릅쓰고 가벼운 칭찬으로 운을 뗐다. 야, 넌 인스타 스타잖아. 팬도 많고. 후배가 다 식은 마라샹궈를 뒤적이다 말고 질색했다. 갑자기요? 또 저 놀리려고 그러죠? 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너랑 만나면 사람들이 네 얘기를 듣고 싶어 해?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제야 후배는 내 고민을 진지하게 받아줬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앞에서 TMI 대잔치만 벌여서 회의감이 들어. 내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뜻인가? 여기까지 듣고 한참을 혼자 피식거리던 후배는 실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선배, 내가 말 안 했나? 몇 달 전부터 계속 연락 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팬이라고 꼭 한번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대요. 그래서 결국 만났는데 3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다가 갔어요. 그럴 거면 널 굳이 왜 만난 거야?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남의 얘기에 관심 없어. 지 얘기만 재밌어 하지. 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매력적인 상대를 앞에 두고도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대단하다. 이것도 식욕, 수면욕, 뭐 이런 원초적인 욕구의 일종인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외로워지나? 그토록 말하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얘기만 하는 대환장의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사람 만나는 일이 전보다 몇 배는 더 피곤해졌다. 누군가 유독 말을 길게 하면 얄미워서 천불이 났고,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네. 내 소중한 시간을 왜 남의 하소연 들어주는데 써야 해? 사람들과 헤어지고 난 뒤엔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너무 내 얘기만 했나? 다들 날 싫어할 거야. 그러다 다소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별건 아니고 우리의 대화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다. 마치 토크쇼처럼. 한 사람이 토크 지분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 싶으면 아무나 나서서 발언권을 다음 순서로 넘긴다. 오늘 소연이 얘기를 못 들었네.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이 든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약속 장소에 모인 모두가 귀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 만들어진 자리라는 뜻이다. 그러니 특정인이 자기 얘기를 욕심껏 하기 위해 나머지 사람을 들러리로 만드는 건 곤란하다. 거듭 말했듯이 내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마찬가지니까. 어른이라면 토크 지분을 포함한 한정된 자원을 사이좋게 나누어 쓸 줄 알아야 한다. 너 변했어 라는 말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기. 좌우명 같은 건 유명인한테나 필요한 줄 알았다. 그런데 의외로 평범하게 살면서도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취업 준비를 위해 각종 지원서를 쓰면서 혹은 긴 술자리 끝에 이야기가 문득 진지해질 때, 기타 등등. 솔직히 말하면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다.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대충 그럴싸해 보이는 아무 말을 주워 뱉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는 멋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들 나와는 달리 그럴싸한 좌우명이 있었다. 가령 프로듀서 그레이의 인생 모토는 하기나 해인데 불안정한 미래가 걱정돼도 내 재능이 의심스러워도 일단 하기나 해라는 마음으로 본인을 다독이며 작업에 집중한단다. 실제로 그는 매우 다작하는 프로듀서이며 본인의 가치관에 꼭 맞는 가사를 쓴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나 한 결과 최고의 프로듀서가 됐다. 만약 나였다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며 계절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노선을 수정했을 것이다. 포기는 빠를수록 좋다로. 그렇다. 나는 수시로 좌우명이 바뀌는 줏대없는 인간이다. 그런 주제에 크고 작은 다짐을 양산하며 설레발을 치는 대책 없는 인간이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에 따라 좌우명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내 가치관은 매년, 아니 6개월에 한 번씩 바뀐 셈일 테다. 한 번은 인간관계 미니멀 라이프를 지향하겠다며 각종 SNS를 탈퇴하고 잠정적 잠수 모드에 들어간 적이 있다. 그쯤 인간관계의 허망함에 대해 고민 중이었다. 그렇게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자고 다짐했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외로워져 버렸다. 결국 웃긴 이야기를 단체방에 공유해 낄낄거리고 싶은 욕구, 허름한 술집에 모여 왁자지껄하게 놀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은근슬쩍 SNS 계정을 활성화했다. 비장하게 세웠던 인간관계에 대한 지침도 대폭 수정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끝날 때 끝나더라도 눈앞에 놓인 관계에 최선을 다하자 쯤이었을 거다. 사실 좌우명이나 가치관처럼 거창한 이야기까지 갈 것도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 생각은 실시간 음원 차트처럼 변한다. 안 그러려고 해도 뭔가를 말하고 나면 번복해야 할 일이 생긴다. 요즘 밥벌이의 숭고함에 대해 새삼 느끼고 있어. 돈 벌어서 계속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 김혜원 많이 변했네. 적게 벌고 적게 쓰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더니. 그런 철없는 소리를 했었나? 나 같은 소비왕이? 뭐 이런 식이다. 물론 나라고 실없는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며 사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부끄럽다. 모닝커피 마시듯 다짐을 번복하는 건 아무래도 모양이 빠지는 일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도 했다. 생각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입 밖으로 뱉지 말아볼까? 그건 현실성이 없잖아.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게 생각인데 무건 수행을 할 게 아니라면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지. 그럼 일단 다짐하고 나면 틀린 것 같아도 지속해볼까? 아니야, 그건 좀 바보 같아. 틀린 답을 붙잡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단 우유부단한 게 낫지. 이것도 실패. 오랜 기간 부질없는 고민을 붙잡고 있는 내가 안타까웠는지 주변에선 나름대로 해답을 내주려고 했는데 여론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쪽으로 기울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라도 나름의 기준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이었다. 과연 그럴까? 40쯤 되면 줏대에 있는 사람이 될까? 나를 둘러싼 환경은 매년 변할 텐데 환경이 변했는데도 자신의 답을 고집하는 건 꼰대 아닌가? 꼰대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생각 많은 사람 특유의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던 중 나는 뜻밖의 정신 승리를 하게 된다.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구경하다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던 거다. 주주의 장점.
금방 반성한다. 함께 있던 친구는 이런 게 무슨 장점이냐고 애초에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며 낄낄거렸지만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바닥 뒤집듯 다짐이 바뀌는 건 분명 멋없는 일이다. 하지만 관점을 살짝 바꿔서 보면 내가 사는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걸 빠르게 인정하고 옳은 방향으로 수정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삶의 태도가 유연한 거지. 그래, 잘못하는 걸 피할 수 없다면 반성이라도 빠르게 하면 되잖아. 이대로 늙는다면 적어도 고집쟁이 할머니가 되는 건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좋았어. 앞으론 오락가락 하더라도 조금씩 정답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자. 이런 또 다짐을 해버렸네. 언젠가 카페에서 책을 읽는데 건너편에 있던 친구가 불편해 보이는데 왜 계속 그 자세로 있어? 라고 물어서 그러게 왜 이러고 있었지? 하고 고쳐 앉은 적이 있다. 인생 1회차인 내게 있어 삶의 자세란 딱 그 정도의 단단함이 아닐까 싶다. 그러니 자꾸 변한다고 해서 너무 머쓱해하지 말아야지.